단도직입적으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있어요. 요즘에 세법 개정안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세금 2천만 원 아끼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뭐 개정된 세법 어떻게 된 건가요? 일단 결론적으로 나오기로 했던 게 안 나왔어요. 양도세 중과 폐지하는 거. 그렇죠. 그리고 2년 미만 단기 양도세를 좀 환원시킨다고 했는데 아예 안 나왔고 전혀 생각지 못한 새로운 게 들어갔죠. 방금 말씀하신 혼인증여재산 공제. 네. 그게 이제 새롭게 신설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직계 존속으로부터 1억을 더 추가로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성년자녀는 5천만 원까지 되는데 여기에 1억을 더해서 1억 5천까지 받을 수가 있다. 그런데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좀 이슈가 있죠. 네. 혼인증여재산 공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게 이제 없던 1억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내가 1억을 더 받아요. 그러면 기존에 5천하고 1억하고 더하면은 내가 1억 5천을 내가 한 푼도 증여세 없이 세금 안 내고 내가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네. 그게 만약에 없었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게 없었다면 내가 1억 5천을 내가 지원을 받으면 네. 5천만 원만 공제가 되니까 5천 빼면 1억이 남죠. 네. 그럼 1억에 대해서 세금 나오는데 증여세 과표 1억까지는 세율이 10%예요. 10%. 그럼 1억에 10%니까 1천만 원 내야 되죠? 네. 그럼 내가 1억 5천 받고 1천만 원 내니까 1억 4천. 네. 근데 없죠? 네. 그래서 남편 1억 1천만 원 세이브, 네. 아내도 1천만 원 세이브니까 2천이 세이브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일정 요건만 되는 거기 때문에 좀 많이 늘리면 좋겠다.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뭐가 또 재밌는 게 나왔냐면 양도소득세를 좀 알기 쉽게 새로 쓴다. 근데 이거는 좀 몇 년 전부터 조문이 너무 복잡하고 어려우니까 네. 바꾼다고는 했는데 이번에 좀 구체적으로 나왔어요. 아, 그래요? 그리고 이제 개괄 규정을 좀 신설을 하고 글로 쭉 돼 있는 거를 이제 좀 도표로 해가지고 시각화하자. 이해하기 쉽게. 예. 근데 뭐 사실 뭐 좋은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네.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주택에 대한 개념을 이게 좀 구체화시킨 게 있어요. 그래서 주택에 대한 개념을 좀 구체화시켜서 뭐 출입구가 있고 뭐가 있고 그러면은 주택으로 보겠다. 네. 하니까 이제 일부 몇몇 분들이 그러면은 오피스텔이 출입구 뭐 취사시설 이런 거 다 있는데 있죠. 그럼 오피스텔 다 주택으로 보겠다는 겁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신 분들이 계시는데 결론적으로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바뀌는 건 없어요. 다만 이제 조문의 근거를 명확하게 둬서 네. 이제 그걸 오해하는 사람들을 좀 줄이겠다. 그래서 아까 제가 양도세 알기 쉽게 바로 쓰기, 새로 쓰기 이게 뭐냐면은 네. 조문이 너무 어렵게 돼 있고 글로 텍스트만 있으니까 잘 모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알기 쉽게 했는데 앞으로 좀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이제 좀 보기 편해질 거라서 공부하기가 더 좋아지고요. 그리고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지금처럼 실질과세 원칙이다. 그러니까 주거용으로 쓰면 주택수 들어가는 거고 업무용으로 쓰면 빠진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렇게 개정안이 또 빈약하게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 궁금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지금 일부 시장에서 좀 불안 요소가 보이니까 잘못했다가 이거를 시장에서 잘못 왜곡할 수가 있어요. 이거 집을 사라는 건가 보다. 그렇게 되면 너무 또 올라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년 총선에서 역풍을 맞을 수가 있고 여론이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좀 조심하는 것 같고요. 아니면 지금 뭐 우리가 개입을 안 해도 뭐 어느 정도 굴러가니까 시장이 아껴두자. 좀 더 위기가 왔을 때 이걸 쓰자. 물론 뭐 이제 소문으로는 네. 굉장히 뭐 위기가 있다고 하는데 뭐 저도 이제 그 소문으로만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검증되지 않은 걸 말씀드릴 수는 없고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아껴두기 위한 것도 아닌가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결혼하면 1억 5천을 이제 세금 없이 증여받는 요 네네. 싸늘한 여론이나 분위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자, 일단은 그 싸늘한 여론에 대해서는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아니 왜 나오기로 했던 게 안 나온 거냐? 대부분은 1주택자 아니면 무주택자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 입장에서는 뭐 why not?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그걸 구분하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혼인 증여재산 공제가 이번에 신설이 됐죠. 네. 자, 이거는 저도 처음에는 야 이게 뭐냐? 왜 나도 이제 결혼한 지 한 15년이 됐는데 네. 왜 나 같은 사람 혜택 못 받게 이렇게 하는 거냐? 네. 그리고 설령 한다 그래도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님이 네. 못 도와주시면 얼마나 속상하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런데 좀 이왕이면 우리 세상을 바라볼 때 좀 더 긍정적인 바람을 보자. 네. 자, 내가 봤을 땐 세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 자, 이거를 이 세 가지 반응으로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 그동안에 물가 상승 같은 거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나는 혜택을 못 받았지만 이번에 결혼하는 그런 친구들이 혹시 받을 수 있다면 떳떳하게 좀 받을 수 있는 길이 좀 열렸다. 그리고 이게 기존에 있었던 재산공제와 달리 네. 새롭게 신설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건 10년 동안 5천만 원이란 말이에요. 네. 이거는 4년 동안 1억이에요. 그렇죠. 혼인신고일 전후 해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좀 우리가 좀
넓게 생각을 하자. 네. 내가 못 받았다고 해서 후손들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자, 이게 뭔가 시작점이 됐잖아요. 네. 뭔가 이걸로 논의가 돼요. 자, 그럼 어떤 얘기들이 나오냐면은, 이거 봐라. 그동안 지금 상징세가 개편된 지 벌써 몇 70년이 됐는데, 개정이 안 되지 않았냐. 이번에 바뀌어야 된다. 그럼 이게 나중에 전반적인 상징세 개편으로 간다면은, 저는 괜찮을 수 있다. 사실 제가 가장 기대하는 바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자, 그 다음 세 번째. 저는 사실 이걸 좀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은데, 자, 저는 이번에 혼인을 해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좀 여력이 안 되세요.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뭐 부모님 중에 뭐 일부 혹은 모두 다 안 계신 경우도 있잖아요. 네. 자, 그러면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내가 혼인해가지고 열심히 살아보겠다는 거잖아. 네. 그럼 이런 사람들 도와줘야지. 그렇죠. 그럼 누가 도와줘요? 부모 없는데 정부가 도와줘야죠. 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들한테 직장인이다. 그러면 별도의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하나 신설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인을 이번에 했다. 네. 그러면 부모한테 내가 1억 못 받는데 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소득공제 우리가 카드 쓰잖아요. 한도를 확 늘려준다든지 아니면 세액공제 일부를 좀 해준다든지 얼마나 좋아. 어떻게든 그분들도 지원 받아야 되니까. 당연하죠. 그렇죠. 아니 어떻게 보면 이런 사람들이 더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부모 도움 안 받고. 네. 그럼 해줘야지. 그래서 저는 그런 약간 이런 것도 좀 같이 신설되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 가지 관점에서 좀 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죠? 네네네. 희망적으로 좀 볼 부분도 있고 항상 우리가 좀 고민하고 행동해야 긍정적으로 보자. 그렇죠. 세상을. 저희가 제일 궁금한 건 이거예요. 나랑 무슨 관련이 있는가? 내가 왜 알아야 되는가? 내가 왜 네네. 지금 세금을 공부해야 되는가라는 거에 대한 또 궁금증이 들 수 있거든요. 대부분에 아마 해당되시는 예를 들어서 뭐 4050 세대, 네. 1주택자다. 네. 그러면 이분들이 가장 관심 갖는 거는 상급지 갈아타기예요. 그렇죠. 자, 상급지를 내가 갈아타려고 하는데 내가 A에서 B로 가고 싶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보통 내가 있는 A가 네. B보다는 조금 이제 더 비슷하거나 낮은 급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똑같은 시간이 갔을 때 A가 5천만 원이 오르면 B가 1억이 오르잖아요. 네. 그럼 나는 이걸 비과세를 받고 B로 갈아타려고 해도 추가 돈이 5천이 더 필요하죠. 네. 근데 그동안 내가 모으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네, 당연하죠. 그래서 이때 상급지로 갈아타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 내가 갖고 있는 1주택을 그냥 비과세를 받아버려요. 주택을 없애버려요. 그리고 이제 현금이 들어오겠죠. 처분을 한다는 얘기죠. 네, 뭐 대출도 상환하고. 네네. 그리고 그 돈으로 가지고 아까 가고 싶었던 B와 가장 근접한 곳으로 세를 끼고 사버려요. 네. 세를 끼고. 네. 밑에 깔지 말라는 거죠. 그럼 나는 A나 B 둘 중에 한 군데 있어야 되겠죠. 아니면 C로 갈 수도 있고. 네. 만약에 여력이 되면 B 근처로 가요, 그냥. 그때 어디로 가야, 뭘로 가야 될까요? 전세나 월세로 가야 되겠죠. 네. 저라면 월세로 갈 것 같아요. 최대한 낮춰서. 부담금을 낮춰서. 그리고 1주택자 같은 경우에도 일부 대출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전세자금 대출은. 네네네, 그렇죠. 그러면 내가 월세라도 보증금에 대한 대출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식구가 세 식구인데 30평대는 살아야 돼. 네. 그래야 내가 좀 라이프가 괜찮을 것 같아. 근데 잠깐 그걸 멈추는 거예요. 20평대로 가는 거야. 잠깐만. 20평대로 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내가 밑에 까는 돈을 최대한 줄이는 거죠. 되게 가족 간에 화목해질 수 있어요. 얼굴 보는 횟수가 더 많아져요. 자꾸 마주쳐. 코 고는 소리도 더 잘 들려요. 네. 그러다 보면은 좀 더 친해질 수 있다. 그걸 한 2, 3년만 버티는 것도 괜찮을 수 있는 네. 방법이라는 거고,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네. 약간 좀 위험한 방법인데 하이 리스크 원래 하이 리턴이에요. 그렇죠.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정비 사업에 만약에 관심이 있다. 재개발, 재건축 쪽에. 네. 근데 재건축 돈이 많이 들어간단 말이죠. 네. 그럼 차라리 재개발 쪽으로 가서 단계별로 다 있어요. 네. 그 포인트가. 네. 그 포인트에 맞춰서 내가 예를 들어서 좀 최소한 정비구역 지정되고 사업시행 인가 나온 거를 아예 세를 끼고 사두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똑같이 어떻게 하면 돼요? 임차로 하면 되는데 네. 재개발 정비구역이면은 실거주하기가 그렇게 쉽진 않을 거다. 그렇죠. 그럼 나는 그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네. 회사 근처로 가면 되겠죠. 그래서 출퇴근 시간도 좀 줄이고 라이프도 좀 이렇게 하고 얘가 잘 됐을 때 중간에 내가 B, C, D 한 3번, 4번 갈아타기 했을 때 갈 수 있는 거가 네. 그 입지가 네. 한 방에 갈 수 있어요. 잘하면. 잘하면. 근데 이제 묶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향에 따라 다르다. 근데 두 가지 방법을 했을 때 공통되는 방법이 1후, 2보, 3매예요. 네. 3년 내 처분하면 돼요. 그러네요. 1년 후에 취득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뀐 게 많이 없네? 그럼 나 이거 그냥 할 수 있는 거죠. 계속 추진. 네네네. 그렇군요. 아무래도 또 저희 월브TV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1주택에서 갈아타기를 조금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기서 내가 또 세금을 좀 최대한 세이브할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 많이들 고민하실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셨고요. 현 시점에서 이제 올 하반기 세금, 자 이것만은 한번 알아둡시다. 한 번만 정리해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주택수별로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 주택수에 따라서 무주택하고 1주택은 제가 같이 볼게요. 네. 이때 1주택은 1주택에서 다시 1주택 갈아타는 케이스입니다. 공동명의,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명의 꼭 하시고요. 공동명의 했을 때 거의 모든 세금을 다 줄일 수가 있어요. 네. 보유세, 양도세 다 줄일 수 있어요. 다만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비싼 거를 샀을 때 네. 그러면 이제 자금 출처에 대한 조사가 나올 수 있는데 말 나온 김에 말씀드린다면은 앞으로의 세무조사 트렌드는 자금 출처가 이제 트렌드가 될 거예요. 근데 자금 출처가 무슨 조사냐면 결국엔 증여세 조사예요. 우리가 이제 소득세와 법인세가 있어요. 네. 소득세는 개인에 대한 거, 법인세는 법인에 대한 거지 않습니까? 벌면 세금 내라 이거죠. 근데 이거를 어떻게 법의 허점을 노려서 피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네. 합법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세수가 세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두 번째 금으로 하나 칩니다. 그게 상속증여세예요. 그래서 상속세 및 증여세에 굉장히 무서운 조항이 있는데 만약에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뭔가를 조세를 부당하게 회피했잖아요. 그러면은 그 행위를 과세당국이 안 날로부터 1년 안에 부과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영원이에요, 영원히. 네. 자, 그런데 또 이 상증세에서 뭔가 좀 셀 수가 있잖아요. 그때 또 보완해 줄 수 있는 세금 조사가 뭐냐면은 상증세에는 해당 내용이 만약에 없어서 우리가 세금을 뭐 조사를 못 하거나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때 들이미는 게 자금 출처 조사예요. 어떻게든 틈이 딱 이렇게. 그래서 저 자금 출처 조사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40대 어떤 무직이라고 해봅시다. 네. 뭐 전업주부일 수도 있고 아니면 회사 다니다 그만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러면 그 사람들의 대한민국 평균의 어떤 자산 수준이 다 있어요. 국세청에. 엄청납니다. 네. 그랬는데 분명히 소득이 없는데 아주 비싼 고가 주택을 만약에 샀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평균값이 딱 튀어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이 사람 딱 조사해요. 근데 거기에서 조사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조사에 대해서 제대로 소명을 하면 되는데 소명을 만약에 못했다 그러면 그 자금에 대해서 그냥 증여세를 부과를 하고요. 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이 자금의 원천이 예를 들어서 부모한테 나왔다. 네. 근데 부모가 보니까 아버지 뭐 하시노 봤더니 사업을 하고 있네? 네. 그래? 그럼 무슨 사업 하시는데? 봤더니 여기 사업에 현금 매출 누락이 있는 거예요. 네. 같이 통합조사를 들어가 버려요, 요즘에는. 와. 그래서 뒷목 잡고 쓰러지는 의사분도 계세요. 아. 그러니까 나는 단순히 증여세를 좀 얻어맞으면 끝날 줄 알았는데 네. 본인 사업장까지 털리는 거예요. 같이 들어갑니다. 네. 되게 조심해야 돼요, 저거. 와, 굉장히 디테일하게 다 조사가 들어가네요. 그리고 이제 주택수가 만약에 2주택이다. 네. 2주택이면은 일단 내가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되는지를 봐야 돼.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되는지를 봐서 내가 저게 해당이 된다면 내가 종전주택을 처분해가지고 하나로 갈 거냐. 아니면 내가 두 개를 그냥 끌고 갈 거냐. 아니면 여기서 한번 내가 하나 더 가서 3주택으로 갈 거냐. 근데 지금 3으로 늘리는 거 좀 부담되죠. 네. 취득세가 최소 8% 나오니까. 그런데 저는 2주택자가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여기서 내가 부자로 올라가냐 못 올라가냐. 왜 그러냐면은 지금은 1, 2, 1, 2 계속 왔다 갔다 해서 일시주택 비과세 받는 게 제일 좋아요. 지금은. 네. 근데 나중에 언젠가 대세 상승량이 다시 오고 뭔가 좀 여건이 바뀌고 그러잖아요. 네. 그때는 자산 규모를 확 늘려줄 필요도 있어요. 그때를 대비해서 한번 공부를 좀 하실 필요도 있다. 그리고 이제 3주택 이상이신 분들은 보유세부터 봐야 돼요. 보유세. 그래서 내가 이거를 매년 납부해야 되는 보유세를 버틸 수 있냐 없냐. 그런 것도 봐야 되는데 케이스가 워낙 달라서 네.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 네. 뭐 혹시 모를까봐 일시적 2주택 이걸 말씀드리자면은 일시적 2주택도 취득, 종부세, 양도세 세 가지가 다 있어요. 네. 근데 이 세 가지 혜택을 다 받으려면은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1년이 지나서 신규주택 사시면 되고요. 신규주택 사고 나서 3년 안에만 종전주택 팔면 돼요. 그러면 내가 세 가지를 다 받을 수 있는데 네. 혹시 내가 만약에 1년 후에 신규주택을 안 사고 그 이내에 샀다. 네. 그럼 양도세 일시주택 비과세는 안 돼요. 그런데 취득세하고 종부세는 가능해요. 이게 또 틈새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 두 개인데 네. 하나 줄이고 싶어. 네. 그러면은 3년 안에 일단 처분하면은 어떤 혜택이 있는지를 좀 같이 공부해 두시면은 훨씬 좋겠다. 부동산 바닥을 알 수 있는 세금으로 양도세 감면주택과 이제 규제적 전면 해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직 안 나왔죠. 이게 뭐 바닥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제 더 남아있다 뭐 이렇게 알면 될까요? 일단은 저는 여기서 좀 행간의 의미를 좀 잘 봐야 되지 않을까. 자, 우리가 잘 생각해 봅시다. 지금 현재 정부가 이 부동산을 바라보는 시각이 그전 정부하고 확실히 다르긴 달라요. 다주택자에 대한 관점도 다르고, 네. 제가 봤을 때는 그 어떤 시장에 접근하는 게 굉장히 상대적으로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우리 아까 양도세 알기 쉽게 쓸어쓰기 그런 것도 마찬가지고. 자, 그런데 이 정부가 생각하는 목적이 뭐냐, 이 시장에 대해서. 가만히 그 워딩을 잘 보면, 현재 정부는 부동산에 대해서 활성화를 시킨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네. 대신 뭐라고 그랬죠? 부동산을 연착륙시키겠다 그랬죠.
너무 급격히 떨어지면 파급 효과가 크니까 좀 살살 내려가게 하자. 자, 그런데 나오기로 했던 대책들도 아예 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거는 좀 나쁘게 보면 말을 바꿨다라고 볼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 다른 관점으로 보자면은 정부가 예상한 목적이 달성했나?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지. 그렇게도. 그렇죠. 네. 자, 그러면은 만약에 후자가 맞다면 네. 부동산이 연착륙되는 목적을 내가 달성했다고 한다면 최근에 지금 일부 지역 중심으로 거래량도 회복되고 가격도 회복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 이것 봐라? 그럼 우리가 하려고 했던 이게 연착륙이 좀 어느 정도 달성이 됐네? 그럼 내가 쓸 수 있는 카드가 있어. 네. 이걸 내가 미리 쓸 필요가 있을까요? 없죠. 없지. 아껴둬야지. 언제? 혹시 모를 외부 충격 아니면 국내 어떤 사정이 안 좋아가지고 소위 말해서 그러면 안 되지만 네. 곡소리가 날 때 네. 그럼 얘기해줘야죠. 비슷한 걸로 뭐가 있을까요? 얼마 전에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좀 내려갔죠. 네.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저는 안 좋았어요. 왜 그러냐면 연준이 물가를 저렇게 계속 인플레이션을 계속 금리를 올리는데 올리니까 물가가 좀 잡혀 뭔가 효과가 있는 것 같아. 그럼 내가 내릴 필요가 있을까요? 없죠. 갖고 있어야지 이 카드를. 그러다가 또 뭔가 또 최악의 상황이나 뭐 이런 2008년 때. 막 그런 것처럼 혹시라도 그런 일이 생기면 야 이때 내가 써야겠다. 그래서 조금 약간 어렵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제 방송에서 말씀드린 양도세 감면주택, 네. 규제 지역 전면 해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올해 말까지는 심리가 그때 우리가 방송 촬영했던 거 대비해서 네. 비슷하게 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생각보다 좀 빨리 회복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빨리 회복되고 있을까? 아직 전쟁도 안 끝났고 네. 금리도 안 내렸는데 그래서 그거는 좀 미스테리긴 한데 사람 심리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네. 근데 생각보다는 좀 빨리 회복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때 제가 말씀드린 뭐 감면주택이라든가 이런 거는 나올 가능성이 이제 아주 희박해졌다. 그래요. 그래서 진짜? 그거를 기대하면 안 될 거다. 만약에 그게 나온다고 생각을 한다면 정말 힘든 시기가 와야 되거든요. 네. 근데 힘든 시기 안 오고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렇죠. 나는 그냥 네.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네. 예, 그래서 그렇게 좀 생각하시는 게 좀 어떨까 좀 생각을 하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뭐 바닥이 그럼 끝난 거냐. 뭐 계속 올라갈 거냐 하는데 네. 뭐 저는 뭐 시장 전망을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네. 그래도 저도 자선 관리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한다면 그냥 저는 생각적으로 일단 반등인지 아니면 더 떨어지기 이건 모르겠는데 네. 그냥 제가 조금 더 확실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대세 상승은 아닌 것 같다. 대세 상승이란 거는 말 그대로 진짜 물반 고기반이거든요. 네. 아무거나 사도 다 돼요. 네. 그런데 대세 상승이 되려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보통 가격이 어떻게 오르냐면 처음에 투자자들 중에서도 용감한 투자자가 먼저 들어갑니다. A라는 지역을. 네. 그럼 옆에 다른 투자자들이 쟤 왜 그러지 이래요. 실거주자는 아예 생각도 안 하고 그렇죠. 그 부동산에서는 왜 왔냐고 여기를 이래요. 자, 그러다가 투자자가 딱 들어가요. 네. 근데 뭔가 시장 원리에 의해서 정책에 의해서 가격이 좀 오르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 투자자 1군, 2군, 3군 있다고 했을 때 1.5군이랑 2군이 같이 들어갑니다. 같이. 이제 또. 자, 들어가고 실거주자 중에서 눈치 빠른 사람이 좀 사기 시작해요. 왜냐면 물량이 없으니까 전세가가 올라버리니까. 자, 그러다가 이 실거주자고 투자자가 막 얽히고 설키거든요. 네. 그러면서 뭐가 나오냐면 내 물건이 내 계좌 내 나라 배액 배상 이런 말들이 나와요. 네. 얽히고 설키고 막 진흙탕 생각나시죠? 네. 막 난리가 나야 돼요. 그렇게 됐을 때 막 이게 올라가거든요. 대세 상승이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뭐 네. 데이터 볼 필요 없더라도. 네. 자, 그런데 지금 분위기에서 그게 될까요? 아니요. 자, A 지역이 확실하게 오른다고 가정을 해봐요. 제가 예를 들어서 A라는 지역이 관심이 있는데 제가 못 들어가는 게 왜 못 들어갈까요? 12% 내야 돼요. 네. 저는 그래도 냈어요. 네. 냈는데 네. 현금이 금방 떨어져요. 계속 못 해요. 그리고 지금 실거주자 입장에서도 일부는 내가 실거주자니까 매수하지만 여전히 지금 최근에 금리 또 올라가고 있어요. 네. 이게 기준금리는 동결했지만 그 담보대출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보고 또 불안해서 못 하신 분도 있기 때문에 얽히고 설킬 수 있는 그게 안 될 거다. 네. 그래서 저는 대수 상승은 아니고 만약에 반등이 된 거라면 2014, 15년부터 시작된 수도권 상승장의 끝자락이다. 이제 파티를 좀 그렇게 해야 될 수도 있고 네. 그런데 좀 저도 어려운 게 뭐냐면 그렇게 생각하다가도 가끔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은 네. 아니, 너무 이게 물가가 오르니까 네. 분양가하고 건설비가 오르니까 야, 이 가격 밑으로는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하나 매도를 했단 말이죠. 네. 사실은 매도할 이유가 없었어요. 더 가지고 있어도 돼요. 네. 그런데 일단 매도를 한 이유는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하기 위해서 현금을 이제 줘야 캐시를 줘야 되겠다. 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좋은 물건은 아니에요. 그냥 보통 네. 물건인데
보통 물건이라도 내가 이걸 다시 살려면 12% 내야 되거든요. 그렇죠. 세금. 그러면 다시 보니까 약간 예뻐 보이는 약간 그런 느낌. 뭔지 알죠? 네. 내가 길을 가다가 굉장히 잘생긴 남자, 여성, 이성을 봤어. 네. 약간 아닌 것 같은데 다시 보고 싶은 약간 네. 그런, 네. 그런 느낌이야, 지금. 그래서 그런 걸 또 생각하면은, 야, 그러면 뭐 대세 상승까지는 아니더라도 떨어지진 않을 것 같은데, 이게 애매한 거죠, 저도. 애매하네요. 네. 그런데 확실한 건 뭐냐면, 지금 외부 요인은 적어도 해결이 안 됐잖아요. 전쟁하고 금리 인상.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안정적으로 하고, 무엇보다도 현금 쥐고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내 나름대로는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는 개인적으로는 네. 이렇게 제도에 저만의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는 거죠. 나만의 대비책으로. 혹시라도 이제 그러면 안 되지만 좀 안 좋은 상황이 온다면 그때는 좀 버텨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버티고 나면 또 좋은 기회가 항상 왔으니까 네. 그러면 그 버틸 수 있는 힘이 뭐냐. 그럼 리스크를 내가 할 수 있는 걸 좀 줄이고 어떤 막연한 가상 자산보다는 확실한 현금 캐시를 갖고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알겠습니다. 올해 안에 네. 또 다른 좀 내용들이 나올 수가 있을까요? 왜냐면 일단 결론적으로는 힘들 것 같아요. 자,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7월 달에 나온 세법 개정은 국세에 관련된 건데, 말 그대로 양도세, 종부세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9월 달 딱 되면 이제 정기국회 시작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정기국회 시작을 하고 보통 연말까지 가죠. 네. 그리고 이제 내년 딱 24년도가 되면은 내년 4월 달에 22대 국회의원 선거 총선이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럼 여당하고 야당 입장에서는 이제 총선이 있는 24년도가 되면은 거기에 올인을 할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럼 현실적으로 8월밖에 시간이 없어요. 네. 근데 8월 달에 보세요. 휴가도 가야 되죠. 그리고 8월 달에 나올 수 있는 게 지방세법, 네. 즉 취득세. 네. 그리고 이제 계속 나오지 않고 있는 게 뭐냐면은 주택임대 사업자. 이게 굉장히 크거든요. 네. 저도 개인적으로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고. 8월 달에 만약에 이게 안 나온다. 네. 그러면 내년 총선 4월 때까지는 힘들 것 같고요. 만약에 내년 초에 그래도 뭔가 총선 대비용으로 나올 수 있지 않겠냐라고 저도 처음에 생각을 했는데 힘들 것 같은 게 왜 그러냐면 이게 국회의원 선거니까 지역구마다 일단 본인들이 선거에서 이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당 차원에서 뭔가 어떤 캐치프레이즈를 만들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네요. 공약은 걸 수 있겠죠. 네. 우리가 좀 이게 되면 뭐 하겠습니다 했는데 지켜봐야 되잖아요. 실현이 될지 우리 많이 봤잖아, 우리. 그렇기 때문에 봐야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올 초에 제가 올해의 목표는 좀 연말까지 버티기였다. 그랬는데 그 버티는 시간이 한 내년 4월, 5월까지로 좀 늘어났어요. 늘어났네요. 네, 그래서 이왕 버틴 김에 한 120일 정도 좀 더 버티자. 이게 많은 거 쓰고 좀 더 먹자. 저는 약간 좀 그렇게 하고 있고, 만약에 제 예상이 틀리고, 중간에 뭔가 좀 깜짝 이벤트로 뭔가 나왔다. 좋은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한 번 더 불러주시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총선으로 인해서 뭔가 바뀔 가능성이 있는? 자, 왜 그러냐면은, 이거는 뭐 이제 제가 혼자 개인적인 얘기를 말하는 것보다 우리 이제 검증된 이론을 보는 게 나은데, 재정학이라는 학문이 있습니다. 재정학이요? 재정학이 이제 중위 투표자의 정리라고 있어요. 네. 굉장히 좀 품격이 올라가죠. 네. 뭐 자막으로 좀 넣어주세요. 중위 투표자의 정리, 뭐 콩도르스의 역설 막 그런 게 나오는데, 그게 이제 중위 투표자의 정리가 뭐냐면, 자, 이제 진보와 보수가 있을 때 평소에는 본인들 편을 위해서 굉장히 극좌, 극우로 갑니다. 그런데 선거 때만 되면은 그게 가운데로 모여요. 왜 그러냐면 결국에는 중도 이쪽을 잡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극단으로 안 가요. 자, 그렇게 본다면 지금 나왔던 7월달 세법 개정안도 좀 더 정치공학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현재 정부에서 연착륙이 됐으니까 그만하자라고 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여기서 잘못해서 우리가 표 잃을 수 있으니까 좀 아껴두자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좀 더 중간으로 좀. 근데 그건 제가 모르는 거죠. 제가 무슨 정치학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편하게 받아들여 주시고,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선거철에 가까웠을 때 극단으로 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중간적으로 모일 거예요. 그럼 중간적으로 모인다면 뭐라 그러겠어요? 되게 애매한 말들 나오겠죠. 부동산 투기를 막아야 되고, 뭐 어떻게 해야 되고. 그냥 그런 말만 나올 거예요. 양쪽 다.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오히려 안 나오지 않을까요? 오히려. 그러면 이제 거의 마지노선이 올해 8월이지. 올해 8월. 정기국회 시작되기 전에. 그런데 그럼 8월밖에 안 남았잖아요. 근데 우리 휴가도 가야 되고 바쁘다니까. 너무 얼마 안 남았네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소장님께서 그럼 이렇게 또 말씀을 듣다 보니까 뭔가 또 공부하고 싶다는 또 욕구가 생기는데요. 세금 공부 더 하고 싶은 분들을 위한 또 강의가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까요? 월브닷컴에서 지금 온라인으로 되고 있으니까 그거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이제 취득 보유 양도 과정하고 아까 나왔던 비과세 전략, 지금은 비과세 전략이 제일 좋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 정리 잘 되어 있으니까 한번 들으시면 도움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카페 제가 이제
칼럼 쓰고 있거든요. 네. 비정기적으로 좀 쓰고 있는데 제가 좀 주로 이제 이슈가 있을 때 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개정세법 나왔으니까 이거 관련해서도 제가 좀 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네네네. 월브닷컴 네네. 세금 강의를 선생님께 듣고 굉장히 네네. 많은 분들께서 또 도움이 많이 됐다라는 다행이네. 아주 따끈따끈한 후기들이 많이 아.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네네. 후기들을 한번 같이 네네네. 보도록 할게요. 자, 이분 같은 매별님 역시 네. 제네시스방님입니다. 어려웠던 세금 강의, 사례, PPT 자료 모두 가독성 있게 짜여져 있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셔서 응용할 때도 좋을 것 같습니다. 취득세만 제대로 알고 있어도 현재 개정 상황이 어디까지인지 애매한 부분이 있었는데 잘 짚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굉장히 이해가 잘 됐다고 또 네. 이렇게 고맙습니다. 남겨주셨고 오너 천사님도 이렇게 네네. 또 좋으셨나봐요. 특강 신청해서 듣게 됐는데 고수 강사님의 중간중간 한 번씩 흘러나오시는 멘트들 덕분에 재밌게 그리고 유익하게 들었습니다. 세금 종류가 이렇게나 많았고 어떻게 하면 같은 절세를 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어서 한 단계 더 레벨업 됐습니다. 쪽집게, 과외 같은 부동산 세금 강의 너무 감사드린다고 이렇게 후기를 남겨주셨는데요. 네. 이렇게 또 후기들을 보니까 굉장히 또 많은 분들이 돈 많이 받으셨나봐요. 네, 되게 좀 이럴 때 굉장히 좀 많이 보람을 느끼고 네. 뭐 이제 저도 이제 하다 보면 뭐 투자 수익도 나고 사실 뭐 돈 벌어서 싫은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뭔가 종류가 다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후기 남겨주시거나 네. 특히 뭐 얼마 세이브했다 그러면은 야 이거는 진짜 말로는 표현 못하는 그런 카타르시스가 느껴집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런 네. 분들께 좀 추천드리고 네, 싶어요. 네. 순간의 실수로 네. 몇 천만 원의 어떤 세금 손해를 네. 보고 싶지 않으신 분들 그리고 네. 잘 모르세요. 내가 비과세 대상인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네. 많더라고요. 그리고 세금을 줄여서 투자 수익 좀 극대화하시고 싶으신 네. 분들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강의를 듣고 나면 또 어떤 게 또 도움이 될 수 있다. 한마디로 네. 한번 정의 내려 주신다면. 일단은 최대한 압축해서 네. 체계를 좀 잡을 수 있게 해놨어요. 네. 왜냐하면 다들 바쁘시기 때문에 그렇죠. 너무 긴 강의를 듣기는 좀 힘드셔서 네. 그래서 세금 체계를 좀 확실히 잡고 그리고 이제 제가 해보니까 네. 주택수에 따라서 알아야 되는 포인트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제가 먼저 해봤으니까 지금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네. 해봤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미리 저를 마루타 삼아서 네. 저렇게 되는 거구나 알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왕이면 똑같은 금액으로 투자했을 때 같이 1억을 넣어서 5천만 원씩 벌었어도 여기서 내가 세금을 얼마 줄이냐에 따라서 최종 수익률이 완전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아까 어떤 100억 대리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금액이 완전 달라져 버려요. 네. 한번 그런 거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